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정치 본색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사퇴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9개월 만에 대표직을 버린 것도 이상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토사구팽의 전형.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퇴해야 할 사람이지만 동전론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개입 사실이 없는 것처럼 당무 불개입이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 저항하던 김기현 대표를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는 투로 불호령을 내렸다는 소문.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전용기 추락하는 줄 알았다는 표현까지. 혹시 사실을 확인해 줄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정치본색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정치본색을 임시로 진행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로운 진행자가 와서 정치본색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먼저 KBS에서 최강시사라는 인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최경영 기자가 일주일의 3일, 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 사흘 동안 정치본색을 아주 박진감 넘치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예고해 드렸듯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맡을 분도 함께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조수진 변호사인데요. 알릴레오라고 하는 노무현 재단의 유튜브 채널을 138만 명까지 끌어올린 대표적인 변호사 출신 전문 MC입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정치 본색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맡아서 여러분들께 따뜻한 카리스마로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두 분을 모시고 다음 주부터 정치본색을 함께 진행한다는 내용 고지 드리면서 오늘 금요일 날 보내드리는 심층토론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연해 주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그리고 이현주 변호사가 지금 거의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들어오는 대로 소개해드리고 오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토론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사퇴 이후에 이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봉합이 되어서 총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내부의 권력투쟁 양상으로 벌어지면서 국힘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인가.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보수 언론들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일면 머릿기사로 비대위원장 문제가 아니라 바로 대통령 문제를 직접 짚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왔던 언론의 보도 양태와 좀 달라진 것입니다.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언하는 형식이지만 일단 언론이 나서서 윤 대통령 중심으로 가면 총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접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신인규 변호사 국민의힘 탈당하셨지만 저런 이제 보수 언론의 움직임,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일종의 드러내지 못하는 반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지금의 현 상황을 매우 좀 엄중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과정부터 또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한 1년 7개월 동안 국민이 완전히 배제된 그런 무책임한 정치를 해왔는데요. 이제 그 노정되어 와서 쌓여왔던 그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한 번에 터져나오는 그런 형국인데, 저는 뭐 보수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이 그 내용은 참 맞는데 이 지적들이 한 1년 전 이렇게 전당대회에서부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가속화될 때 그때부터 좀 나왔으면은
당이 좀 다른 모습이었을 거고 저도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당무 개입부터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당무 개입의 흔적들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의 지적과 더불어서 이제는 실정법 위반 문제까지도 다룰 지경까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정법 위반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사회 수석실을 통해서 과거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를 탄생시키는 그 과정에서 당신 100%라고 하는 당원을 바꾼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때도 시민사회 수석실의 행정관들이 그 카톡에다가 당시 김기현 후보를 밀면서 개입을 했던 정황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이런 건 당연한 것이고 정당법에도 보면요. 그 정당의 경선에 개입할 때 당대표를 선출할 때 그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권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처벌 규정이 있고 그때 당시에 공직선거법을 들이미니까 권성동 그 당시 그 의원 같은 이 법률가 출신들이 아니 그거는 뭐 총선이나 이런 거랑 관련 없으니까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최근에 김기현 대표를 불출마 종용했다라는 한겨레의 단독 보도가 나가기도 했거든요. 이것은 권성동 의원의 말에 의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무 개입으로 공직선거법상 처벌 규정에 의해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은 사안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시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구형을 했던 검사가 바로 특검팀의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경선 개입, 여론조사 한두 번 돌린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당 대표의 지역구를 출마하지 말라라는 이런 조정까지 하는 당무 개입은 공직선거법상 가장 중한형에 저는 처해야 될 사안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이게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또 정권을 획득한 지가 지금 1년 7개월 만에 비대위가 이제 세 번째 예고되어 있습니다. 조영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 그리고 지금은 땡땡땡 비대위가 될 텐데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세 번째 비대위까지 가고 자신이 또 밀었던 그리고 실제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승부 조작까지 하면서 결국 경기에서 이기도록 했던 김기현 대표를 이렇게 축출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서 정치가 비정하다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 소장님. 글쎄 이럴 때 우리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이 있죠.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뭐 비속어는 아니니까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집권 여당이란 자가 곧에서. 저는 신기 변호사 말씀에 100번 1000번 공부하는 게요.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저는 용산 집무실의 분위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러다가 총선 불출마를 종용하고 압박했다는데 이준석을 쫓아내고 당대표 선거에 차례로 개입해서 모두 주저앉히고 아예 안철수는 낙선 공작까지 하다가 안철수가 오죽하면 대통령실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민생경제공소도 따로 고발해놨어요. 당연히 검경은 눈치 보면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 않게 지금 정당 내부 경선에 개입하고 총선에 개입했거든요. 이건 대통령직으로서도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위헌 위법 사태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 가면 재판관들이 이게 팩트로 확인이 된다면 박정훈 수사단장 수사 열심히 해놨고 수사 열심히 했더니 전화해가지고 경로해가지고 왜 사단장을 처벌해? 해서 국방장관이 회의에 나가려다가 뒤로 회군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경북 경찰직 가 있는 수사 서류를 법에 하면 즉시 접해야 서류를 다시 뺏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요런 사례. 그 다음에 정당 내부 경선에 끊임없이 불법적으로 하고 아예 선거에도 못 나가게 하고 대표도 지 마음대로 안 치는 사례. 이건 당장 탄핵감입니다. 이거 아니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 2년이 안 됐으니까 하고 지켜보는 분도 있고 곧 있으면 총선이니까 그때 심판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당장 끌어내려도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우리 신규 변호사님처럼 탈당하신 분이 탈당 안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식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1년 7개월이나 됐는데 지금 그 짓을 1년 7개월 내내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윤재욱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기고할 때 야 45도로 고개를 숙이고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지금 저 사진인데요. 지금 안진걸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네. 내용 어저께
물론 저게 뭐 진심을 담아서 대통령 수고하셨다고 인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묘한 시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야,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인사를 받는 이것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참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보통은 제가 약간만 덧붙이면요. 보통은 당내 분란을 막 자기가 야기하고 자기도 미안하고 엑스포 된다고 했다 온 국민 희망 고문하고 그러면 아무리 부하라 하더라도 부하도 아니지만 사실은요. 대통령 원내대표가 대통령 부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하다 하더라도 쭉 전하면 보통은 저를 받는 상사도 아이고 이렇게 같이 숙이는 게 또 예의고 미덕입니다. 아주 본인이 그냥 상황이에요. 지배자예요. 지배자. 뭐 나폴레옹이라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회의 순방 다니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당대표 그냥 날려버리고 세 번째 날리고 저는 그냥 온 국민의 봉기를 촉구하 호소하는 것으로 답을. 자, 저 장면을 보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동아일보는 대통령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법에서는 불능 조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불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내걸면 그 계약은 무효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효인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데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아까 정당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정당법 위반 부분에서는 지난 2월 달에 경선을 했잖아요. 그 경선을 할 당시에 정당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49조에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힘 가진 사람들이 협박하고 하면은 처벌이 받는 조항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이해 유도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리를 줄 테니까 뛰지 말아라라고 거래를 하면은 처벌되는 조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이 있어서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와 있고요. 이건 이제 경선 때 얘기고, 지금 얘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김기현이라고 하는 현직 당 대표입니다. 울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인데요. 이분이 다음에 이제 뭐 공천을 진두지휘할 사람 아닙니까? 쉽게 말해 공관위원장도 임명하실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나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현직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조항으로 처벌받았냐면요. 공직선거법 57조의 6,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규정이 있고요. 86조에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요거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것이 부정선거 운동죄인데 징역 3년 이하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선을 몇 지역에 대해서 돌려본 겁니다. 그거 가지고 징역 2년을 네. 선고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3년에 처해달라는 구형을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사안은 어느 한 지역구를 돌려본 정도가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할 최고 책임자를 아예 힘으로 눌러버려서 못 나가게 만드는 그런 정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당연히 적용이 되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하고자 했던 그 정의의 기준, 이 기준이 내로남불을 쓰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게 모두 공이 적용된다라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대입을 한다면은 전 윤석열 대통령 법정 최고형에 처해도 모자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뭐 확인은 좀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순방길에 실제로 전용기 안에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전화한 대상이 누구인지 뭐 김기현 당대표에게 직접 전화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사퇴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만약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가 나갔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그게 이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거나 직접 그 김기현 대표에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의 뜻이 전달되는 것도 똑같은 범법입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의 구성 요건의 주체는 공무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 전원 다 공무원이거든요. 예. 누구라도 하나 인볼브가 되거나 개입이 되면 요 조항에 다 처벌을 받는 거고요. 예. 지금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가 된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직접 불출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다.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엄중한 문제고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사실 확인이 돼야 되고, 그 사실 확인이 된 걸 전제로 해서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는 엄중하게 좀 책임들을 다 물어야 될 사안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내용은 예. 좀 더 깊이 다루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물러나고 윤재옥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 체제로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당을 운영할 건지 오늘 아침에 한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 그 얘기 듣고 저희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과 장제원 의원님의 결단이
우리 당의 변화와 총선 승리를 위한 진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욱 하나로 뭉쳐 당을 정비하고 총선을 대비하는 데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이 신속한 회복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내 구성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다 같이 이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함께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어쨌든 당이 화합과 협력을 통해서 총선 준비 제대로 하자 이렇게 윤재욱 원내대표가 얘기하는데요. 저 이현주 전 의원 오셨는데 네. 저 말이 진심으로 좀 들립니까? 누가 진심으로 듣겠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다. 네. 아니 저는 계속 사람들이 물론 김기현 대표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애초에 당선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본인이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에 그러니까 정당에 개입하는 거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그리고 또 당연히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게 개입을 하는 사람이 일단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탈당을 하거나 이렇게 대통령이 당에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저 윤재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의원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의원들도 공범인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마치 자신들은 그 일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다시 회복해서 어떻게 잘하겠다. 이게 저는 이런 코미디가 없다. 너무나 이렇게 누구에 보더라도 대통령부터 지도부 그다음에 의원들까지 다 연결된 하나의 큰 책임의 덩어리인데 어떻게 해서 각자가 보면 대통령도 마치 자신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대표를 갖다가 뭐 물러나라 어쩌라 하면서 헌법 위반을 그냥 쉽게 해버리고 뭐 그게 사실이라면요. 그리고 이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폭망할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뭐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 누가 물러나야 된다.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 책임이고 지금 마치 난파선에서요. 서로 네 책임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는 꼴이랑 비슷하다. 그리고 그 선장은 대통령이세요. 현재까지 실제로 본인이 선장 역할을 하셨잖아요. 자, 그런 거 보면 오늘 아침에 뭐 사진으로 나왔던 윤재욱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진 장면 잠깐만 좀 더 띄워주시면요. 저게 이제 그 네덜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저기 이제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하시는 윤재욱 의원의 저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저 모습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문제의 본질을 짚지 못하고 있다. 이현주 의원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바뀔 마음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 뜻대로 이제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저 사진 보면서 뭐 공손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은 대한민국 미덕 아닙니까? 저도 뭐 누구를 만나든 인사를 공손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지금 저 자리는 사진이 찍힐 것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리이고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당에 지금 대표가 사퇴했기 때문에 대표 권한대행의 지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권 여당의 대표 자격으로 좀 가서 인사를 하는 장면인데 저건 좀 공손을 넘어서서 매우 좀 비굴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아무래도 이것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했던 그 언행과 제가 결부시켜서 보다 보니까 더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은 아니다. 좀 국회라고 한다면요. 입법부고 권력을 감시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기관들이거든요. 그분들 중에 집권여당의 대표, 수장이라고 한다면은 나름의 좀 자존심의 지읒 정도는 좀 가져야 되는 것인데 저건 좀 봐도 그냥 권력에 대해서 공천을 또 아부하는 저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아직도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를 아직도 지적해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식을 발굴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올바른 대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음에 비대위원장을 지금 언론에서는 하마평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누가 온다 한들 그게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냥 누가 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잘 전달하고 잘 이행하는 꼭두각시냐, 그 경쟁하는 거에 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총선에서 대표할 게 뻔한데 네.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의원들이 그대로 윤 대통령 뜻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저항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대로 그냥 간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저항을 해서 뭔가 당청 간의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 가능성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국민의힘 전현직 그 의원들 또는 중진들이 꼼짝 못하는 게 너무 괴기스럽기까지 합니다. 캐비넷으로 보통은 이 보십니까? 정도면 어떤 식으로 저항도 하고 반박도 할 텐데 또는 규탄도 하고 그 검찰 캐비넷에 진짜 딱 잡혀 있는 것인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2년 다 돼가는데 그리고 지지율도 30% 안팎까지 떨어졌는데 한 말씀도 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하고 윤재욱 이렇게 완전히 뭐 부하도 이런 부하가 없죠. 마치 시다바리처럼 그냥 다 팍팍 기는 사진을 찍히고 있는데 정말 뭔가 약점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정말 무섭게 의원들을 평소에도 관리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형국은 너무 기가 막히게 여러분 친윤을 다 몰아내고 찐윤을 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윤도 마음에 안 들어서 찐윤으로 심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우리 부부를 겨냥한 특검을 거부해줄 찐윤들로 그 다음에 설령 백석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탄핵을 막을 돌격대들로 막아버리겠다. 친윤 중에도 나중에 야당 값세가지고 혹시라도 본인들의 권력을 위해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라. 박근혜 때 배신했던 것처럼 또 배신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아예 100명이 안 되더라도 총선 참패하더라도 탄핵을 막을 돌격대로 그냥 구성을 하려고 작정을 한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예. 제가 이현주 의원의 경험에 좀 의존해서 네.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8년 동안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셨는데 네. 실제로 저 정도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이제 뭐 실질적인 수장이 당 대표가 대통령의 이제 지시에 의해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단적으로 대통령과 맞서 싸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은 지금 없습니까? 총선을 생각한다면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론적으로 보면요 예.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냐하면 총선은 당이 치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진짜 당 지도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당에 대한 어떤 개입이에요.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 사유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국회의원들이 당에서 지도부가 중심이 되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든 해서 우리 공천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출당시켜버리면 돼요. 출당시켜버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태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사태는 자신들이 당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당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대통령한테 상납을 한 꼴이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 권한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상황은 일단 의원들이나 지도부도 같이 공범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들은 그냥 희생자가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지금 이 상황을 당하면서 뭐라고 한다면 아마 일각에서는 이럴 거예요. 아, 싸다 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동안에 뭐 했냐. 그죠? 그래서 저는 다 똑같이 전부 다 같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물갈이 싹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주도해서 대통령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 그렇고 이거는 그래서 원래 이론은 그런데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다들 이해가 안 가니까 권한이 당에 있는데 저렇게 끌려다니는 게 이해가 안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 이거 그럼 무슨 캐비넷이 있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는 뭐냐 도대체. 아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윤재욱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경찰 정보라인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김석기 최고위원 최근에 최고위원도 경찰 정보라인 출신이고 그 다음에 또 이만희
총장도 사무총장도 경찰 쪽 출신이에요. 그럼 이 지금 권력기관에 오랫동안 평생 있었던 사람들, 검찰과 경찰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이루면서 이들은 지금 몸만 당에 있고 몸만 국회에 있지 실질은 과거의 검찰과 경찰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건 검찰과 경찰 세력의 집권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된 상태라고 봐야 돼요. 저는 네. 말씀을 조금 첨언하면은 이철규 전 사무총장도 역시 경찰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 의원님의 지적에 더해서 저는 뭐 이것이 지금 뭐 캐비넷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전 이게 21대 총선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때 21대 총선 잘 기억해 보시면 황교안 당시 또 공안검사 출신 총리가 와서 당을 아예 그냥 다 소위 말해서 엉망으로 만든 총선이고 그때 당선되신 분들이 지금 현직 의원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특성을 보면 지역적으로는 영남에서 특히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될 정도의 지역 관리를 좀 다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고 전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거의 공무원 출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것은 거의 선출은 되었으나 DNA라고 하는 그 습관과 행태는 임명직에 때를 벗지 못한, 그러니까 늘 누군가한테 결제 맞고 지시받는 일만 이행했던 것이 30년 동안 몸에 배있고 또 그 공직사회 내에서도 뭐 소위 뭐 사내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내 정치가 매우 익숙했던 분들이 지금 다 배지를 달고 선출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찰 출신, 검찰 출신도 너무 문제지만은 특히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검경 출신, 나아가서 행정고시 출신의 그 위계를 가지고 일했던 분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사실 선출만 되었다 뿐이지 임명직 DNA를 갖고 있는 그냥 직업 공무원들이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공천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라는 그 탄핵 이후에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치렀던 그 총선부터 저는 여파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그 아까 말씀하신 기괴함이 좀 설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 이제 정치권이 말이에요. 심각하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젊은 정치인 또는 정치 지망생들이 들어오는 어떤 루트가 없다 보니까 이게 가장 만만한 게 공무원 중에서 골라 잡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많은 공무원들을 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신한테 굽신거리는 사람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발탁을 하는 프로세스가 지금 정착이 돼가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이런 권위주의 어떤 정당 권위주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 DNA를 못 버리는 거고요. 심각한 건 뭐냐면 민주당조차도 이제는 시대가 변해가지고 운동권 세력들을 좀 물갈이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물갈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제대로 키워가지고 육성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루트가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민주당조차도 행시 출신, 그 다음에 이 검사나 경찰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국회라는 게 유명무실해지고 형해화되는 게요. 국회라는 것은 이 검경이나 행정부, 그러니까 권력기관이나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본질적인 본연의 목적이고 그것이 어떤 민주적 통제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국회가 오히려 권력기관에서 오랫동안 아부를 잘하던 사람들이 다수가 돼서 차지하고 있으면 이 국회는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사실은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큰 이슈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상명하복의 문화가 계속되면서 세월호라든가 이태원 참사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윗사람만 눈치를 보지 국민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이 상황이 정착돼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국회의 기능이 재정의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나서서 국회의 기능을 원래대로 복원시켜야 한다. 이 말씀은 제 귀에도 쏙 와 닿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안진걸 소장님께 이제 주제를 좀 넘기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몰아냈고 본인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고 윤재욱은 거기에서 그냥 90도로 그냥 인사를 하면서 저렇게 이제 대통령의 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방식의 총선 판짜기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절대 성공 못한다고 절대 봅니다. 성공 못한다. 결국은 옛날에 친박도 모자라서 예. 친박 간별사 자처하면서 선거개입에서 선거에도 참패하고 결국 탄핵까지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비슷하잖아요. 저는 뭐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되겠지만 비판도 할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한 포용과 관용이 필요하다고 저도 늘 주장하는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고 조금만 이야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충성심 부족한 사람들 싹 몰아내고 찐윤으로 재편하겠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다 지켜보고 있고요. 윤석열 정권의 가장 우군인 조중동마저도 비판하는데 어떻게 총선에 승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같은 심판에다가 더 무서운 심판이 가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부의원이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헷갈리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팀의 탐정 취재 또는 잠입 취재 영상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대통령인 것으로 지금 행세를 한단 말이죠. 남북통일 내가 시킬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 내가 대통령이 되어 보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도했거나 아니면 둘이 논의를 해서 야 충성도 부족한 애들, 특검법 거부 제대로 못할 애들, 제의했을 때 특검법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 싹 쳐내고 완전 찐윤으로 공천을 무기로 우리가 특검법 거부하자, 제의를 못하게 하자. 저는 이런 계획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다. 자, 뭐 이렇게 가면 이제 총선은 보나마나다 이런 말씀인데 이현주 의원 그냥 여쭤보겠어요. 그럼 보수 언론 이렇게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 바꿔야 한다. 오늘 뭐 연합뉴스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사설까지 쓰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뀌지 않으면 보수 언론은 그대로 인정하고 자 그러면 윤 대통령 체제에서 총선 가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당히 저는 그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보수 언론이 이제 칼을 빼들었죠. 근데 이분들이 무슨 정의로워서 빼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다 그들도 공범이에요. 이때까지 다 가만히 있고 오히려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수 언론들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단합해야 된다, 내부 총질한다 막 해놓고 이제 와서 진짜 이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발등에 불이 떨어졌냐? 이분들도 같은 이해관계, 같은 이익 카르텔 안에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할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부터 반성부터 해라.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어떤 이익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시면 결국에는 그 보수 언론이 먼저 칼을 빼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해서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보수 전체가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위기의식을 갖게 되면 저는 비상 어떤 플랜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떤 플랜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볼 때 보수 내부 또는 이 언론들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는 버리는 카드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조를 보면. 그런데 대통령이 워낙 아끼시니까 아니면 또는 워낙 꼼짝을 못 하시니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럼 못했을 때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못했을 때 어떻게 되겠냐. 저는 이제는 보수 언론이나 일각의 어떤 보수의 카르텔 사이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지는 근데 굉장한 혼란이 오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섣부르게 말씀드린 것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힘으로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결국 정치적 이익 문제를 가지고 세력 내부에서 갈등이 생길 때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일찍 이런 권력의 내분, 권력의 투쟁 양상을 한번 짚어보자는 것인데 보수 언론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언론의 이런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수 언론과 윤석열 대통령 정면 충돌해서 그냥 전쟁처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뭐 우리 언론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뭐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보수 언론들이 뭐 끝까지 감싸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과거에 특히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 모든 언론이 그냥 대통령에게 0.4를 가했던 그런 우리가 기억도 있거든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예외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뭐 보수 언론들만 이제 남은 건데 그동안에는 무차별적으로 대통령을 띄워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태도 변화를 하는 것인데 국민들께서 이게 뭐 한 5년 정도 걸쳐가지고 서서히 됐다 그러면은 좀 잊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1년 반 동안에 너무 그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치 그 모세혈관 실핏줄 터지듯이 국민들께서 이것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 태세 변화가 너무 빠르고 너무 급진적이지 않냐라는 그런 비판을 저는 언론이 감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수 언론이 지금이라도 양심의 소리에 저는 귀를 기울여서 쓴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건 뭐 국가를 위해서는 그나마 나은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평생 검사를 하셨잖아요. 검사를 하다 보면은 강제 수사를 하죠. 그러니까 통제된 범위 내에서 본인의 목적을 이뤘던 분입니다. 또 나름대로 성과도 냈던 분이거든요. 근데 정치의 영역은 어떠냐? 욕망을 조정하는 설득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뭘 기획하고 뭘 짜가지고 아랫사람들 조져가지고 야 해와라. 이 안 되거든요, 이게 정치에서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참 국가적 불행이기도 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 정치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욕망을 조정하는 설득의 과정에서는 완전한 실패한 대통령 아니겠는가? 전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언론이 여론을 일종의 좀 기획하거나 조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대한민국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이런 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는 데는 실패했다. 민심은 결국 분출할 것이다. 이런 전제인데, 자, 그렇게 보면 양 진영,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언론 사이에 적정한 타협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인요한 비대위원장을 아예 공개적으로 그냥 내놓고 총선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원희룡, 혁신위원장을 했던 인요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그냥 내세워서 어떠냐 이렇게 제안까지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중동 입장에서도 예전에 뭐 별명이 이제 밤의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용산 집무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몇 안 남은 우분이니까 물론 언론 환경이 대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우호적인 분들이 많지만 핵심은 그래도 조중동이잖아요. 종편까지 끼고 있고 인터넷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조중동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죄송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너무 못해서 총선 때 폭망하고 탄핵으로 쫓겨나는 그 수준으로 가면 본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권력, 비선 권력, 그리고 뭐 정부 광고라든지 기업 광고라든지 이런 걸로 막대한 특혜, 또 이자들이 또 부동산을 엄청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감면한 부동산 투기, 이런 게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바뀐 민주정부가 언론개혁의 드라이브를 세게 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부한테 고언을 쏟아내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김건희 리스크란 말도 등장했고 아예 칼럼에, 그 다음에 김건희를 사과에 내쳐라, 맨날 애청 내치듯이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조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비대해봐 선대해봐라. 근데 제가 보기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조중동 말도 안 들을 것 같거든요. 자기 1등 공신들도 다 내치고 토사구팽 하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끼어드네? 나를 뭐 사과로 내쳐라고? 뭐 김건희 리스크? 이 새끼들 또 손 좀 봐야겠네. 저는 이런 정서가 있을 거라 봐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이에서는요. 네. 그래서 안 들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파열음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누구의 말도 듣는 세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MB 출신 참모들이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최종 제가는 김건희 여사가 할 것 같은데, 부의원이 김건희라는 건 지금 늘 계속 더, 이것은 보수 언론에서도 지적을 합니다. 이제 부의원이 김건희인가라까지. 그러면 저는 김건희 여사의 독특한 특성으로 봤을 때 본인이 신기가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 대통령 행세를 하는데 인식하고 있는데 조중동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조중동이 이야기하더라도 대통령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든 저렇든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비대위원장으로 부각되고 있고 본인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지난번 혁신위원장 자리를 떠났는지 잠깐 듣고 자기 비대위원장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맨 먼저 대통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각을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일찍 단행을 하셔서 좋은 후보들이 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대통령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감사한 마음도 표현하고 저렇게 떠났는데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이현주 의원님 잘 하시고 봉합되고 혁신공천 총선 승리 가능합니까? 아니 저 말을 잘 보면요. 저 뒤에 또 얘기들도 예, 있잖아요. 근데 저 말씀을 보면 저는 칭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뼈가 있는 말이죠. 예. 뼈가 있는 말.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드린다고 하면서 개각을 일찍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저는 뼈 있는 말이다.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로 들려요. 제가 볼 예. 때는. 그리고 이제 근데 저분이 어떤 뭐 혼자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분 뒤에도 이제 세력이 있겠죠. 근데 지금 굉장한 이제 혼란기인데 저도 이 지금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냥 뇌피셜을 가동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제 생각에 지금 그 아까 제가 김건희 여사를 쳐내는 거에 대해서 합의가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조중동이 아니고요. MB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TK의 말하자면 이제 골수 오래된 이제 우리 그 국민의힘의 당원 핵심 당원들 세력 그리고 지나간 어떻게 보면 뭐 김항시 총리를 비롯해서 이런 어떤 등등등의 어떤 총리 세력들 다 해가지고요. 다 해서 일정하게 지금 김건희 여사를 쳐내는데 저는 여기에는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만약에 이것을 안 받아들이시면요. 또 다른 B 플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B 플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비대위원장이 중요합니다. 비대위원장을 만약에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순간 그때 아마 그때부터는 저는 상상을 뛰어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즉 말해서 비대위원장이라면 당권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오롯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딱 하면 모르겠으나 김한길 위원장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현재 이제 전략상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나 혹은 뭐 저는 잘 모르죠. 혹시 김종인 위원장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분들이 배후에서 언론과 또 보수의 어떤 그 골수 핵심 당원들과 다 맞닿아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B 플랜으로 만약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김한길 등등이 해서 어떤 대통령을 완전히 쫓아내거나 이런 상황도 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에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특검을 그냥 받아버리는 거죠. 비대위원장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의원들이 그렇게 투표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거부권 행사에도 200표 해버리면 되니까 18표인데 이게 개별 의원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당의 일정한 세력하고 이게 합의가 다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후에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서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보수 세력을 형성하는 모양을 만들면서 마치 신당 또는 재창당 같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아마 그런 계획을 짜지 않고서는 이 지금 위기를 그러니까 이 총선 앞에 위기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바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유사한 계획을 분명히 짜고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든 간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건 속는 거니까 이거는 속이는 거고 쏘고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냥 우리는 안 쏘을 거야 라고 국민들이 다 가만히 있을 건가?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오면 국민들이 조금 바뀔 겁니다. 틀림없이 중도층은.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제 야당 민주당인데 민주당 지금 보면 이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지금 총선을 거기다 이낙연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하고 한다는데 저는 그 신당도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B 플랜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에서의 승리는 지금 예상대로 야당이 승리한다라고 꼭 우리가 그것을 보기는 어렵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시나리오 또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인데 저도 이제 시나리오 하나를 조금 전에 이현주 의원께서 하셨던 것은 국회 내에서
특검법 통과를 시켜버리자는 것이고, 제가 이제 신 변호사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통령실이 워낙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집권 세력, 집권 여당 내부에서 김건희 명품백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고발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격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다 나와 있으니까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지만 대통령이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들 가능성, 이런 것도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의 그냥 시나리오로 예. 보여지고, 저는 사실 매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이게 그 서울의 봄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 서울의 봄에서도 보면은 기존의 이제 그 정부 라인, 뭐 최규하 대통령, 뭐 노재현 장관, 뭐 정승화 총장, 이 계엄 사령관이죠. 쭉 있지만은 하나회라는 집단이 불법적으로 조직해가지고 찬탈하니까 이걸 못 막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만큼 조직화돼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요, 국민의힘 안에서 조직화된 세력이 없습니다. 아까 이현주 의원님 말씀대로 플랜 B가 가동되려면은 특수검찰 라인과 구 MB 라인과 구 민주계 라인이 뭔가 합의를 이뤄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내쫓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하든지 뭔가 이렇게 합의를 만들어내면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의 대통령실은 그냥 막무가내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뒤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 지경쯤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합의안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이걸 헤쳐나가고 민심과 같이 가는 방법을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거의 제가 볼 땐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올 것은 이번에 그 김홍일 위원장 방통 임명하는 거 보시면은 거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상 궤도를 많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도 매우 부족하고요 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안에서 지금 대통령실이 뭐냐면요, 마치 우리가 그 허름한 집에서 물 세잖아요. 물 세면은 처음에는 수건으로 막다가 안 되면 맨손으로 막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거의 통제 불가능의 상태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나마 대통령실이 그래도 조직력은 있고 힘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 뭐 검찰 라인, 구 MB 라인, 구 민주 라인들이 합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대통령실의 라인들이 뭔가 이렇게 조직력을 가지고 각계격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다수의 국민의힘 당원들과 예비 출마자들은요, 뭘 하고 있냐면요, 눈치 보면서 누구에게 당권이 가는지를 두리번 하다가 당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전략적으로 뭘 할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나마 갖고 있는 조직력을 가지고 전 이 총선 국면까지 정리해 나갈 것이다. 다만 민심의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두 분 의견이 좀 다른 것이고, 하나는 조직적 반발을 통해서 뭔가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하고 싶더라도 할 수 없는 구조 위에 있다는 것이고, 안 소장이 이제 보시기에 이제 이런 세력 간의 내부 충돌이 네. 어느 정도 수습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는 보시나요? 아니면 더 격화되어서 어떤 식으로는 터져 나올 것이다.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나 정치적 경쟁자, 민심, 국민 빼고 집권 세력 내부에서 이런 파열들이 실제로 폭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파열이 총선 앞두고 커지면 커질수록 총선에 더 폭망하잖아요. 그런 위기의식은 이분들이 본능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또 비대위를 찐윤 인사가 장악을 하고, 그것도 강경 친윤인 뭐 한동훈 같은 사람이 장악을 한다. 그리고 그 한동훈의 장악의 공간이도 완전히 찐윤이 장악한다. 지금 유일하게 남아서 이재영 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철규가 친윤 중에 찐윤으로 진화한 사람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역시 경찰 출신이고 고속도로 게이트에도 핵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인수위 총괄 간사하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렇게 장악돼가지고 공천조차 못 받을 위기에 놓여 있으면 파열음이 커지다가 멈추겠죠. 그리고 조중동 입장에서도 총선이 완전히 폭망하면 본인들도 문제가 되니까 적당히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변수는 이준석 전 대표대장처럼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걸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제의할 때 그때까지 공간위를 계속 미룬다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공천 탈락자들이 반발표를 던지지 않도록. 근데 제의를 최대한 늦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제의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변수가 된다고 봅니다. 제의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건 뭐 파열음은 안 내고 봉합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도 도저히 버티기 없고, 이건 범국민적으로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불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열이 안 나고 공천권과 비대위로 장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벽한 네임도로 빠지게 된다. 그것은 국민들께서 총선 때
뭐 총선 전에 몰아낼 수는 없다더라도 기술적으로 그 왜냐하면 제2의 찬성한 의원들이 탄핵까지 바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총선 때 야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리고 김건희 비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기에도 심각하구나. 이렇게 되면 총선에서 파열음이 안 난다 하더라도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총선 반짝이는 가능하더라도 그 결과는 매우 비관적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제 김건희 특검 문제가 지금 시한폭탄처럼 점점 다가오고 있고 오는 28일 날 국회에서 처리가 일단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건지 말 건지는 공이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두 개의 영상을 여러분들 보면서 갈 것인데 본인이 직접 대통령 배우자로서 정말 뒤로 물러앉겠다는 기자회견 하나와 지난번에 저희들과 그 MBC 장인수 기자가 함께 보도했던 그 대통령직을 마치 수행하는 것처럼 표현했던 영상 보면서 김건희 리스크 과연 국힘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 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대통령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다 대통령들을 이런 정치 세력이 가지고 노린 거지. 진짜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 정도까지 제가 이런 엄청난 그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까지 무슨 뭐 이편 내편이 아닌데 그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약간의 그 뭐랄까 이제 또 이제 너무 이제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비율을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조용히 반성하고 자, 저 영상 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배우자로서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했던데. 일단 저는 국민들 앞에서 자기들이 국민을 완벽하게 속였다라는 그 태도가 너무 끔찍하고 가증스럽습니다. 온갖 경력 조작, 인생 조작, 논문 조작에 문제가 되니까 제가 돋보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고 막 너무나 잘못한 척하고 사과하고 다시 뭐 너무나 조신한 척하면서 뭐 대통령 검사에서 무서운 줄 알았는데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있었더니 결국은 아내 역할만 하겠다고 범국민적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거 보고 김건희 씨의 비선 개입은 없겠다고 찍은 사람도 만약에 24만이면요. 그걸로 대선 결과가 바뀐 겁니다. 근데 그 후에 밝혀진 7시간 녹취록 보면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신기가 있어. 막 이런 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잖아요. 완전히 국민을 속인 거잖아요. 전혀 그런, 물론 당연히 코너에 몰리면 위축돼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건 그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국민을 완전히 속여버리겠다라고 한 거고 그래서 작정하고 가짜 이미지를 연출한 거고 가짜 사과를 한 거고 실제로는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을까 막 이러고 돌아다녔던 거고 이번에 최재형 목사팀이 밝혀낸 저 잠입 취재라고 저희는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본인이 막 사실은 미공개 영상에는 뭐 가래도 뱉고 뭐 이상한 말도 많이 했어요. 아직 영상이 다 공개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추가로 공개되면 더 큰 파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끔찍해요. 내조하겠다는 사람이 아주 조용한 사람인 것처럼 하더니 마구 거침없이 말하면서 코바나 콘텐츠라고 하는 비리투성이의 공간으로 밀실로 불러들여서 집무실이나 접견실이 아니라 왜냐하면 기록이 안 남거든요. 그래야 또 뇌물이든 명품이든 마음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보니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가만히 둬서는 안 될 상황이에요. 자, 저 영상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에 대한 평가나 이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논의를 진척시켜서 김건희 리스크 어떤 식으로든 국힘이 해결하지 않으면 총선 치를 수 없는 거죠. 저는 김건희 여사의 저 두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뭐 사람이 앞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참 앞의 모습은 좀 연기하는 느낌이 나서 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배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실 뭐 국민의힘은 이 문제 정리 안 하고서는 아마 총선을 치러도 치른 게 아닌 걸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사실 탄생시킨 정권 같은 그런 느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김건희 여사 때문에 망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망할 때 김건희 여사가 뭐 날뛰고 국정의 운영에 개입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역할을 더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 권력을 견제하지 못한 책임을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묻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당해도 말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의 이 조작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도 지금 뭐 해외 순방 다닐 때마다 그 성과를 조작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양평에서도 뭐 도로 같은 거 노선도 조작해서 바꾸고, 어머니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님은 잔고 내용도 조작을 해가지고 또 처벌받아서 지금 구속돼 있고, 또 김건희 여사 지금 주가 조작 때문에 이거 지금 특검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이 뭐 한두 번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공직자의 배우자, 이건 정말 일반인으로서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저도 뭐 개인적인 얘기 드리면 저희 집안도 아버님 공무원 지내셨고 매번 조심하라고 저희 집은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직자 본인도 조심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조심하라고 교육을 받고 어디 나가서도 진짜 억울한 일 당해도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인들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분들은 검찰총장까지 지내서 사회에서 혜택은 다 받고 다 누리고 다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과연 정의냐, 공정이냐, 상식이냐를 국민들은 이번 총선 때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문제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잘 다루지, 제대로 또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다루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더 권한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의견과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보유안으로서 뭔가 국정운영에 개입하고 있다, 이건 약간 이제 구분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당위적, 법리적 이런 문제 떠나서 국힘에서 보수 세력 내부에서, 제가 볼 때는 바깥에서 지금 이 내부 진행되는 거를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 게, 예. 이미 김건희 여사는 희생시키기로 결정이 다 나 있어요. 나 있습니까? 네, 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결정을 하려면 국회에서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 얘기는 마쿠에서 그렇게 공감대가 저는 형성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그런 김건희 여사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라고 다 얘기하세요. 그래 이제 중요한 거는, 그리고 우리 사설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이미 그렇게 단정하고 지나가거든요. 이걸 뭐 아직 뭐 결정이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마구잡이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미 공감대 형성돼 있다. 다만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이것만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은 의원들이 다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비대위원장이 누군지 몰라도 오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해야 그 비대위원장이 뜨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지지를 형성을 하겠죠. 대통령하고 선을 그으면서.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근데 남는 거는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인데, 대통령이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고 버티실 가능성이 있다. 이거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보수 진영 자체는 저는 그런 공감대 이미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실은 대통령 잘못도 있잖아요. 아니 그게 더 크죠. 근본적인 잘못은 대통령이죠.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리고 이게 김건희 여사 문제만 있습니까? 실제 국정의 어떤 실정은 다 대통령 몫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건희 여사 얘기로 귀결이 되느냐. 지금 가장 쉬운 희생양인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이분의 뭐 어떤 위상은, 토사구팽의 위상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잘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득을 하겠죠. 어차피 총선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면 특검 결국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완전히 그러면 갈 텐데 차라리 지금 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빨리 수사를 하든지 특검을 받든지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적당히 봉합을 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총선을 이긴 다음에 다시 불러들이면 될 거 아니,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버티시겠지만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비대위원장의 손에 의해서 이 상황이 김건희 여사를 희생양 삼는 걸로 해서 쇼를 해가지고 총선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부 또는 새롭게 임명되는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최소한의 일종의 가이드라인. 자, 첫 번째 대국민 사과한다, 김건희. 두 번째 특검 수용한다. 세 번째 특검 수용하면서 명품배까지 같이 수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결과로 사법 처리까지 아예 구속시켜서 정말 영부인으로서 실질적 활동을 못하게 한다. 어느 정도 수위면 이런 지금 막 들끓는 민심이 좀 수습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수습을 하려면 뭐 그건 전부 다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예. 근데 구속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을 희생시켜서 봉합하고자 하는 의도와 달리 확대될 가능성이 많죠. 예, 민심이라는 게 뭐 어디까지만 해라 한다고 폭발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기름을 붓기 시작하면 이것은 불타오르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명품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수사를 하면서 적당히 하면 그냥 김영란법 위반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러면 이제 양평 게이트 지금까지 문제 제기하면서 끝까지 이것은 일종의 거대한 권력의 네. 사전 기획과 그리고 뭐 하여튼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이런 정도, 자, 명품백 수사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특검 받아들인다. 그러면 양평 게이트 하지 않는 거 인정하고 민주당은 일단은 민심의 동향을 좀 파악하면서 점점점 시간을 좀 보내고 나서 생각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까? 제1야당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몸이 무겁고 부자 몸조심하는 네. 태도니까 아마 그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네. 민당 안에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하고 최상병 건은 탄핵 사유다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 설령 민주당이 그렇게 대충 넘어가도 국민들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방금 이현주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지금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검찰이 형사 일부에 김건희 사건 배당해갖고 수사 착수했다고 지금 밝혔네요. 네.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네요. 법률신문이면 법조계에서 꽤 유명한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순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일부 정통 보수 패널들도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김건희는 이제 전두환 백담사 가듯이 유폐될 거다라는.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 너무 리스크가 커져가지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현주 전 의원님이 워낙 또 이제 그쪽에 많은 분들 의견을 들었으니까, 사실 저희는 그 보수 안팎의 어르신들이나 여론 주도층 분들 의견을 제가 직접 듣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니까, 네, 리스크가 이렇게 커지니까 저중동도 나서니까 김건희 정리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던 사실인데, 이제 저희들 조금 더 이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워낙 김건희 씨의 권력욕이라든지 윤석열에 대한 지배력이 세니까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못한다는 이제 이쪽에 다른 정보를 한번 들어본 건데, 검찰이 만약에 이렇게 수사에 착수하고 이것들이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는 걸 보면 김건희 리스크를 도저히 그냥 두고 갈 수 없다, 뭐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망한데, 사실은 어떻게 명품 뇌물수수 의혹, 김영란법 위반 의혹 이걸로 정리가 됩니까? 잔고주작의 주범도 김건희라는 공범의 준술서까지 공개가 되었고, 근데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주가조작 특검법 곧 통과될 것이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제 핵심이 정말 몸통에 비리는 고속도로 국정농단인데, 이런 것들을 수사 안 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 신인규 변호사의 좀 이런 저 율사로서의 감각 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전격적으로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기소까지 가겠다고 하면, 자, 이게 이제 김건희 리스크의 해결하는 출발 지점이냐, 아니면 실제로 시작되는 논란의 진원이냐, 그래서 특검법, 양평 게이트로 막 확장이 될 거냐, 요 두 가지 갈래에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까? 우선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늘자 갤럽 조사를 보면요, 네. 저는 뭐 딴 거 안 봅니다. 그냥 중도 무당층 지지율만 보거든요. 보면은 10%대예요. 근데 10%대라는 것의 의미가 그냥 지지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실수로 잘못 누르면 이제 10% 나오니까요. 게다가 20대부터 40대까지가 여전히 10%대입니다. 그리고 50대가 20%대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평범한 삶을 영위하는 대다수들의 지지는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저는 뭐 사과나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사과도 제대로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사과라는 것이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앞에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이분 지금 사과하신 거 보면은
후보 시절에 개사과 있었고 최근에도 김한길 위원장한테 뜻을 반영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엑스포 사과도 이게 뭐 사과인지 뭔지 모르겠는 정말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사과 이런 것들만 했기 때문에 진정성도 없어서 저는 사과의 타이밍도 너무 늦었지만은 이제 더 이상 이 자정작용이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골든타임 내에 어떤 실효적인 조치를 해야지 그게 다시 이어가는 것인데 전 이미 골든타임은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사안은 너무나도 명백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현직 권력자에 대해서 부패 의혹에 대한 물증이 나왔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전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양심들이 전 움직이기를 바라고요. 뭐 정치검찰이니까 또 죽어가는 권력 물어 뜯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 수사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하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모든 의혹에 저는 이제 진실을 밝히는 이제 시작점, 전 첫 단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첫 단추라는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든 아니면 특검법의 수사를 받든 양평 게이트까지 확정이 되어서 본인이 범죄 사실이 있다면 사법 처리를 받든 그것은 이제 민심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관찰하면서 또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하실 말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권력에 대한 집착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어쨌든 시나리오는 그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통제 안 될 수도 있는 상황 이런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제 이 김건희 리스크가 좌우 공이 여야 공이 이제 하나의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 사태까지 오기까지 단지 김건희 리스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마치 김건희 건이 해결되면 다 되는 것처럼 자꾸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돼 가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 다른 이슈들이 분명히 있고 굉장히 엄혹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또 쇼하는데 자칫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닥쳤던 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먼저 선수 쳐버리면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진심이라면 저는 박수를 치겠어요. 근데 진심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모든 정치는 어쨌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야당이라든가 이 어떤 소위 신당을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다 포함해서 이 상황을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용의주도하게 전개가 됐을 때 그래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그래서 닥쳤던 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야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쨌든 이것이 진심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쇼를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는 것이고 잘못됐으면 그냥 한번 폭망하고 새로 태어난 게 낫다라는 건데 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같이 이렇게 가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국민들이 볼 때 훨씬 더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잘해서 표를 얻거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반사적 이익이 없어지거나 희미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혁신을 하고 있느냐, 쇄신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자신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것은 여야가 다 똑같은 거예요.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모두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말씀 들으면서 참 정치가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만 그러나 총선의 시계는 다가오고 있다.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